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70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3월 4주차 팝콘 무비 에피소드로 다뤘던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 흥행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공개 1주차 2430만 조회수로 넷플릭스 영어권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주차에는 이보다 더 많은 42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2주 연속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전 세계 71개국에서 1위를 거뒀는데 이번에는 8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단언컨대 올해의 드라마라고요. 70번째 에피소드 오프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아서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70번째 에피소드 백설공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백설공주는 1937년작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원작으로 둔 실사 영화입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을 연출했던 마크 웹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캐스팅 관련해서 말이 참 많은 작품이었죠. 새하얀 피부를 갖고 있다는 원작 설정과는 달리 영화판 백설공주에는 피부가 비교적 갈색인 라틴계 배우를 뽑았죠. 하필 디즈니 땡땡공주 애니메이션 실사화 시리즈의 전작인 인어공주가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던지라 더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는 백설공주 역할을 맡은 레이첼 지글러 배우가 2022년에 캐스팅 이후 가졌던 인터뷰도 한몫을 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은 1937년에 나왔다. 말 그대로 백설공주를 스토킹하는 남자와의 러브스토리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상하고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왕자가 없다라고 스포를 한 거죠. 배우 본인이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디즈니 관련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게 문제죠. 원작 팬들을 무시하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가뜩이나 원작 훼손이다 라고 말도 많았는데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된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블 퀸 역을 맡은 겔가돗 배우, 이스라엘 출신으로 2년간 군대에 복역한 군필 배우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에 적극적으로 친이스라엘적 발언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어왔습니다. 이에 반해 레이첼 지글러 배우는 공공연하게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쳐왔고요. 이것 때문에 두 배우 간 사이가 안 좋다더라, 불화설이 있다더라 하지만은 드러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촬영장에서 직장 동료로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촬영에 임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각자 일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특히나 영화 촬영 같은 프로젝트에 따라 헤쳐모여 하는 종류의 일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워낙 이제 이 28전쟁, 82전쟁을 둘러싸고 첨예한 정치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캐스팅 논란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서도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니까 결국 디즈니가 할리우드 프리미어 시사회를 축소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전 파티나 영화 상영은 정상적으로 진행했지만 레드카펫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취재할 수 있는 대상을 사진 기자와 디즈니 내부 직원으로 제한했다고도 하고요. 레이첼 지글러 배우와 겔가돗 배우가 현장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즈니가 외부 매체의 레드카펫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개봉한 백설공주. 추정 제작비만 2억 7천만 불이라고 합니다. 한화로는 약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개봉 첫 주 북미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4,200만 불, 한화 610억 원 정도입니다.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 백설공주라는 IP, 디즈니라는 제작사, 거기에 들어간 돈까지 생각을 하면 성에 안 차죠.
전 세계적으로 개봉 1주차에 8,600만 불 정도를 벌어들였다는데 모르긴 몰라도 제작비의 2배 정도는 일단 벌어야 본전은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 6억 불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건데 이대로면은 2019년 덤보 실사판이 개봉했을 때 개봉 첫 주 수익이 5,400만 불이었습니다. 북미 최종 수익은 1.1억 불, 해외 수익까지 더하면은 총 3.3억 불 정도를 벌었거든요. 백설공주도 이 같은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아하. 예. 백설공주 출연 배우로는 이미 언급을 다 드렸죠. 백설공주 역의 레이첼 지글러 배우, 그림 하일드, 이블퀸 역의 겔가돗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이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어느 두메 산골에 한 여인이 세운 왕국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노우 화이트. 그녀가 개발한 흰눈처럼 하얀 메스암페타민 보약에서 그 이름을 따온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별명이었던 거죠. 어떻게 스노우 화이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느냐? 스노우 화이트는 죄 없는 중년 부부를 위장부모로 두고 당국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녀의 마스터피스 보약을 멕시코 전역에 유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암암리의 세력은 커져나갔고 그 결과 멕시코의 신흥 마약왕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기존의 마약왕, 경쟁자들은 그녀의 순도 높은 보약 앞에 충성을 맹세한 이들 손에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끝내 멕시코 메스암페타민 패권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패권이라는 거를 조용히 스무스하게 거머쥘 순 없잖아요.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지게 되고 멕시코 정보국, 나아가 CIA까지 스노우 화이트를 주시하기에 이릅니다. 스노우 화이트표 보약이 미국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퍼지자 CIA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아군에게는 한없이 온화한 미소를 띠지만 적으로 간주된 자는 밧줄로 꽁꽁 묶어 진실을 말할 때까지 가차없이 두들겨 패는 것으로 유명한 다이애나 요원을 비밀리에 멕시코로 보냅니다. 평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로 유명한 스노우 화이트지만은 다이애나에겐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는 다이애나가 손수 만든 최첨단 AI로 다이애나를 CIA 내의 정보전의 달인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입니다. 내강 외유 성격에 뛰어난 두뇌까지 그녀를 따르는 팀원들은 다이애나를 퀸이라 부르고 그녀에게 소탕당한 카르텔의 잔당들은 그녀를 이블 퀸이라 부르죠. 미러를 이용한 탐색에 힘입어 다이애나는 스노우 화이트의 은거지를 포착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보고받은 CIA 윗선에서는 바로 스노우 화이트 소탕 작전에 돌입하라고 지시하지만 다이애나는 괜히 서둘렀다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라면서 반대합니다.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은 스노우 화이트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녀의 직속 친위대 일명 세븐 두어프 때문인데요. 이름도 없이 박사, 심수리, 재채기 등으로 불리우는 그들에 관한 소문은 러시아 정보요원 출신이다, 이스라엘 모사드 출신이다, CIA에게 버림받은 블랙 요원들이다 등등 스노우 화이트만큼이나 무성합니다. 다이애나가 그들에 관해 유일하게 아는 정보라고는 스노우 화이트가 세븐 드워프를 매우 신뢰한 나머지 무기를 소지한 채 그녀의 침실에도 드나들 수 있게 허락해줬다는 것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다이애나가 윗선의 지시를 곧장 따르지 않은 거고요. 섣불리 스노우 화이트 은거지를 급습해봤자 피만 보고 그녀를 놓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노우 화이트에게 세븐 드워프가 있다면 다이애나에겐 에이전트 헌터가 있습니다. 전직 네이비실 최정예 팀 팀장으로 현재 암살 등의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CIA 소속 블랙 요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퀸, 다이애나는 헌터를 스노우 화이트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시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카르텔 내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은 헌터는 스노우 화이트 지근거리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다이애나의 지시에 따라서 스노우 화이트를 죽이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스노우 화이트는 살아있고 헌터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CIA의 암살 시도를 포착한 스노우 화이트는 이 모든 일을 일명 이블 퀸이라 불리는 CIA의 요원이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희생은 불가피하다 판단한 다이애나는
그녀를 퀸이라 추앙하는 그녀의 전원 특수부대 출신 팀원들 독사과를 멕시코로 소집해 스노우 화이트 일당에 맞서기로 다짐하는 듯. 과연 아군에겐 퀸, 적에겐 이블 퀸 다이애나는 끝내 스노우 화이트를 체포하는데 성공할까요? 스노우 화이트가 보약왕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디즈니의 야심찬 각색 어떻게 끝맺게 될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쌉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설공주 캐스팅 소식 나왔을 때 백설공주 실사판 유출된 스토리라면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던 글을 차라리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심정에서 한번 긁어와 봤습니다. 본격적인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그냥 1937년 원작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원작에서는 눈처럼 새하얀 피부를 가져서 백설공주였지만 실사판에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던 날 태어나서 스노우 화이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제 길 가던 백마 탄 왕자 나부랭이에서 레이첼 지글러 배우 말 맞다나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도적으로 설정이 변경됐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이제 백설공주를 어떻게든 죽이려는 이블 퀸의 여정이 메인이었잖아요. 영화는 도적 조나단과 백설공주가 함께 이블 퀸에게 맞서서 빼앗긴 왕국을 되찾기 위해 벌이는 모험, 그 안에 피어나는 사랑 등이 메인 스토리입니다. 백설공주 콘텐츠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대사, Mirror mirror on the wall, who is the fairest of them all?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는 그대로 나오는데 한국 자막도 누가 가장 예쁘니로 똑같고요. 원작에서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뜻했지만 백설공주가 거기서는 이제 1티어였죠. 그 세계관에서는. 영화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은 왕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대체 왜 왕비가 시기 질투를 하냐고. 네가 제일 예쁘다잖아. 근데 왜... 숨 좀 잠깐 고르고 자세한 이야기 이제 슬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좋았던 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영화를 2023년에 개봉했던 실사판 인어공주를 내내 떠올리면서 감상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디즈니 공주 시리즈 실사화할 때와 다르게 원작과 싱크로율이 높지 않은 신인 배우를 공주 역할로 캐스팅하고 빌런 역할로는 유명 배우를 캐스팅했다는 점, 원작과의 싱크로율이 주인공보다 빌런 역할 맡은 배우가 훨씬 높다는 점 등등 때문이었는데요. 여담이지만은 저는 디즈니 실사화 프로젝트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멜리사 메카시 배우가 맡은 우르슬라가 최고의 싱크로율을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인어공주를 다시 봐야만 한다면 그건 오로지 멜리사 메카시 표 우르슬라 때문이다. 외모부터 해서 풍채, 쇳소리 담긴 목소리, 거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코믹을 정복한 자 연기를 지배한다. 뛰어난 연기력까지 멜리사 메카시 표 우르슬라는 가히 최고의 캐스팅이었다. 싱크로율만 따지면 겔가도 표 이블 퀸도 훌륭하다. 여튼 이렇게 두 편 다 극장에서 본 사람으로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인어공주는 아무것도 안 해서 이럴 거면 왜?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백설공주는 어중간하게 간만 보는 것 같아서 별로였습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 하면 했다고 지랄, 어쩌라는 건데 싶으실 수 있는데 기왕 원작과 싱크로율이 안 맞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앉혀놨으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커지니까 디즈니가 주체적인 공주상을 보여주겠다, 시대상에 발맞췄다 해명했으면 이러쿵저러쿵 할 거면 도발적인 각색이라도 선보였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두 작품 다. 백설공주는 조금 시도를 하긴 했는데 생색만 내고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어버려서 차라리 인어공주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게 더 나아 보일 지경이었다니까요. 그 결과 백설공주가 인어공주보다 더 별로였다. 풀어보자면 이제 본격적인 좋았던 점 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레이첼 지글러 배우가 할리 베일리 배우보다는 나아요. 피씨니 뭐니 라틴계 백설공주가 웬 말이냐, 백설이 아니지 않느냐, 원작과 판이한 싱크로율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를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다 따지진 않겠습니다. 폴란드계 아버지, 콜롬비아계 어머니를 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여배우를 오디션 거친 끝에 백설공주 역할로 뽑았고 영화 찍었고 개봉했고
이제 와서 뭐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를. 뽑은 이유를 결과로서 짜맞춰보자, 뭐 이런 거죠. 먼저 이제 인어공주 역할을 맡은 할리 베일리 배우. 인어공주 전까지는 뭐 가창력이 좀 뛰어나다, 뭐 이런 거 말고는 배우로서 커리어랄 게 아역 배우 커리어 이력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물론 커리어가 없어도 뽑힐 수가 있어요. 디즈니가 원했던 어떤 인어공주상에 부합했으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을 했겠죠? 아니, 야, 오디션 통해서 뽑았다며. 근데 연기력이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웠거든요. 발연기다까진 아닙니다. 다만 확실히 신인 배우로서 한계가 보이는 지점이 많았어요. 특히 뮤지컬 연기할 때 그랬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레이첼 지글러 배우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배우 중 한 명임이 분명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둔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3만 대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여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고요. 발군의 연기와 가창력을 선보여서 20세의 나이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및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 최연소 수상자가 됩니다. 이후 슈퍼히어로 영화 샤잠의 속편, 샤잠 신들의 분노, 제니퍼 로렌스 배우를 일약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시킨 헝거게임 시리즈의 프리퀄,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노래를 워낙 잘해서인지 헝거게임 프리퀄 작품에서도 레이첼 지글러 배우 출연 장면마다 흡사 뮤지컬 영화인 것 마냥 노래 부르는 장면이 유독 많이 등장해요. 원작 내용대로 한 거라지만 각색 과정에서 뭐 이 노래 장면은 빼고 저 노래 장면은 축소시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레이첼 지글러 배우의 장기를 살리는 쪽으로 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노래는 후보정을 하니까 영화에 나온 노래를 가창력의 지표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 대신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결국에는 뮤지컬 장면에 얼마나 잘 녹아들었느냐인데, 백설공주 속 뮤지컬 장면에서 레이첼 지글러 배우? 그린 스크린에 둘러싸인 채 연기를 했을 텐데도 표정 연기나 움직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할리 베일리 배우는 이 지점에서 어색한 모습을 종종 보였거든요. 이거는 꼭 근데 할리 베일리 배우뿐만이 아니라 백설공주 영화에 함께 출연한 갤가돗 배우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춤사위가 좀 어색하고 군무에 녹아들지 못하는 인상을 줬거든요. 뮤지컬 영화에서 이런 지적받은 배우들 한둘이 아니기도 하죠. 이래서 참 더럽고 아니 꼽지만 경력직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를 토대로 캐스팅 배경을 이해할라 치면 이해를 할 수는 있겠다. 할 수는 있겠다.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갤가돗 배우와 이제 이블 퀸과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작품 내에서 그림 하일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기 때문에 이블 퀸으로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블 퀸 의상을 살펴보면 신체 노출이 전혀 없는 진한 눈화장만 한 얼굴만 동그랗게 나오는 드레스를 입잖아요. 영화 검은 수녀들 송혜교 배우가 입었던 수녀복과 이런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송혜교 배우 미모가 그러한 제약에도 빛났던 것처럼 갤가돗 배우 외모도 찬란합니다.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드레스 우아하고요. 악녀긴 하지만은 기품이 넘치게 보였습니다. 같이 이제 영화를 본 여성분 말씀으로는 뭘 주렁주렁 매다른 게 오히려 더 없어 보였다라고 하시던데, 뭐 각자마다 보는 게 좀 다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또 각자 보는 게 다르니까 백설공주가 이블 퀸보다 더 아름답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외면, 뭐 외모, 몸매 다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 그렇습니다. 다시 갤가돗 얘기로 돌아와서요. 갤가돗 이 양반이 연기는 조금 별로잖아요. 별로긴 했는데 그간 백설공주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뭐 대단한 연기할 것도 없긴 하지만 여튼 원더우먼에서는 종종 연기 이게 최선입니까 싶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백설공주에서는 그런 지점이 없었다. 그래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밝아서 좋더라고요, 영화가. 조명이나 이런 게 밝아가지고 대낮에 다 벌어져서 시원하더라고요, 보는데. 영화가 이게 CG 범벅이에요. 요즘 마블 영화도 그렇고 CG 범벅 영화들 보면은 뭐 몇천억 원을 들였던 간에 낮 시간대에서는 유독 인물과 CG 배경이 따로 놀았죠?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대표적이었고요. 낮은 완성도를 가리려고 기어코 밤배경에 쌈박질하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배우마저 피부톤이 어두운 편이다? 와, 이거 눈 아파서 미쳐버립니다, 정말. 인어공주가 딱 그랬어요. 심해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바다 배경 장면들이 유독 어두워요. 심지어 몇몇 장면들에서는 뭐 인종, 성별 상관없이 배우들의 표정이 안 보이거나 형체까지 분간이 안 됐어요. 특히 우르술라가 등장할 때면 눈에 제가 힘을 줘가면서 화면을 해석해야 됐습니다. 가뜩이나 검은색 뭐 드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입은 채 막 음침한 동굴에 살고 있는데 화면 또한 너무 어두우니까 얘도 제작비가 뭐 한 3천억인가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안구 피로도만 정말 미치도록 높아지는 거죠. 백설공주에는 이런 지점이 덜했다. 4천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이런 데에 다 쓰인 거 아닐까. 난쟁이들 CG로 구현하고 워낙 CG 캐릭터 많이 등장하고 하니까 4천억 원이 다 이런 데 쓰였나 보다. 너무 쓴 나머지 세트장이 좀 이질감이 심하게 드는 게 뭐 문제였다면 문제였지만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보는데. 그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백설공주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의 전부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색이 정말 쉣인데 우선 저는 흑인 인어공주, 라틴계 백설공주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피부가 어디까지나 인어공주나 백설공주의 설정에 불과할 뿐이지 하얀 피부 이꼬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야기의 큰 흐름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요. 옛날에 출간된 고전들도 뭐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서 표현 같은 게 수정이 되고 뭐 새로운 해석들 같은 것도 등장하고 하잖아요. 아예 장면 자체가 새롭게 연출되기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되죠. 백설공주도 아니 무슨 성서도 아니고 아니 뭐 이럴 수 있죠. 뭐 라틴계 백설공주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없진 않지만 뭐 실존 인물도 아닌데 탄생할 수 있어요. 라틴 백설공주. 동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겠다.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서 지들이 지향하는 뭐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딸랑 주인공의 피부색 변화만 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얘들은 마치 주인공 피부색만 바꾸면 우리 정치적 올바름, 다양성 존중, 끝났어,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흑인, 뭐 라틴 이쪽을 우습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인어공주가 디즈니 공주 애니메이션 실사판의 첫 바다였다. 백설공주가 두 번째였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합니다. 아, 얘네는 선명하게 이 길로 가기로 했구나. 근데 아직 좀 어설프네. 뭐 오케이 했을 거예요. 인어공주가 그래서 첫 바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스피노프 성격인 말레피센트가 첫 바다였잖아요. 그 이후로 신데렐라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뭐 땡땡 공주물이 나오게 됐는데 말레피센트도 그렇고 뭐 거기에 나오는 엘리 패닝이 맡은 라푼젤도 그렇고 프로젝트 흐름 쭉 살펴보죠. 알라딘 자스민 역을 맡은 나오미 스콧 배우, 뮬란에서 뮬란 역할 맡은 유역비 배우처럼 최대한 원작과 비슷한 이미지를 지닌 배우들을 캐스팅해왔거나 아니면 크루엘라에서 크루엘라 역할 맡았던 엠마 스톤 배우 그리고 앞서 언급한 말레피센트의 이제 안젤리나 졸리처럼 분장을 추가해서 싱크로율을 극대화시켜 왔어요. 디즈니는. 이블 퀸 겔가도또 이런 케이스죠. 그러다가 갑자기 원작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배우에게 특수 분장도 없이 타이틀롤을 맡겨버린다? 이런 도박에 가까운 수를 갑자기 왜 쓰는 거야? 도박에 가까운 수, 원작 캐릭터와 닮지 않은 배우, 주연으로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례 뭐 할리우드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차고 넘쳐요. 많아요. 그 이유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원작 캐릭터와 닮지 않은 배우가 졸라 유명한 배우일 때. 예컨대 영화 잭 리처의 톰 크루즈. 원작 소설 속 잭 리처라는 인물은 키가 195cm에 110kg입니다. 이 같은 압도적인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마무시한 완력, 이 선사하는 한방컷이 잭 리처 시리즈만의 매력이었거든요. 톰 크루즈? 키가 한 170대 초반대죠? 몸은 뭐 다부지지만 거구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뭐 한방컷 그런 거 없습니다. 와다다다다다 막 격렬한 격투를 구사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럴 거면은 대체 왜 톰 크루즈를 뽑은 거야?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블록버스터 찍었다 하면은 본전이 너끈히 뽑아주는 살아있는 할리우드 그 자체 톰 크루즈 않습니까? 그러니까 뽑은 거죠.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방영 중인 잭 리처 드라마 리처에서는 원작 설정 그대로 190cm에 달하는 거구 앨런 리처슨 배우를 캐스팅을 했어요. 여러분, 앨런 리처슨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들어봤는데 설령 들어보셨더라도 톰 크루즈만큼의 유명세를 떨치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원작과 달라도 뽑는 거다. 참고로
리처 존잼입니다. 지금 시즌 3 방영 중이죠? 4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2까지만 봐가지고 언제 시간 될 때 몰아봐야겠네요. 예, 강추합니다. 그냥 뭐 원펀치 3 강냉이 그냥 바로 날리는데 졸라 재밌어요. 원작 캐릭터와 닮지 않은 배우 캐스팅하는 두 번째 이유. 원작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그 배우만의 캐릭터로 재탄생시키고 싶을 때. 이 분야에서는 아쿠아맨의 제이슨 모모아 배우가 대표적이죠? 원작 아쿠아맨? 푸른 눈의 금발 백인입니다. 그간 DC 팬들, DC 코믹스 원작 팬들 사이에서는 야, 네가 물 밖에 나오면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라면서 쩌리 취급하던 캐릭터였어요. 제이슨 모모아, 금발? 아니죠. 푸른 눈? 갈색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이슨 모모아표 아쿠아맨 어떻습니까? 물 밖에서도 날아다니고 물 안에서는 그냥 게임 끝난 쌍남자, 미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배드에스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다고 성깔이 뭐같냐? 바닷속 여왕님이랑 원나잇 한 이후로도 하긴 원나잇 상대가 니콜 키드맨이면은 압니다. 그 원나잇 아닌 거. 지지고 볶고 잘 살긴 했는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쿠아맨 팬분들 화내지 마시고 비유하자면 여튼 바닷속 여왕님이랑 원나잇 한 이후로도 계속 그녀를 추억하는 아버지 극진히 보살피고 셀카 요청 다 들어주고 효놈도 이런 효놈이 없어요. 밖에서는 배드에스인데 집안에서는 효놈이야. 더 이상 쩌리가 아니죠. 이거 완전 개쌍남자 아닙니까? 이렇게 재탄생을 했어요. 이러려고 이제 원작 캐릭터와 닮지 않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좀 희귀한 경우긴 한데요. 원작 캐릭터와 인종도 다르고 별로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닮은 구석이 없지 않을 때. 이러니까 희귀하죠. 예를 들자면 데어데블 킹핀. 지금 한창 디즈니 플러스로 방영 중인 드라마 데어데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데어데블 팬들은 잊고 싶어하는 벤 애플렉 주연 2003년 개봉작 영화 데어데블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욕을 지배하는 암흑가 보스 킹핀은 잭 리처처럼 거구예요. 초능력 없습니다. 그딴 거. 무력이라고는 접해는 거 원툴이고요. 대신에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치열한 계략과 정치적인 술수로 슈퍼히어로인 상대방을 특히 숙적 데어데블을 농락하곤 하죠. 원작에서는 킹핀 백인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데어데블에서도 190이 넘는 백인 빈센트 도노프리오 배우가 킹핀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영화판에서는 흑인 배우가 맡았어요. 여기까지는 완전 인어공주가라죠? 그 흑인 배우가 누구냐? 영화 그린마일에서 존 커피 역할 맡았던 마이클 클라크 덩컨 배우입니다. 마이클 베이 감독 작품 영화 아일랜드에도 나왔었고요. 찾아보시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배우입니다. 마이클 클라크 덩컨? 이 양반? 체구가 장난이 아니에요. 키는 거의 2m에 달하고요. 무엇보다 근육이 이 빵이 드라마 속 킹핀 역할 맡은 도노프리오 배우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양반도 운동 빡세게 해가지고 몸이 장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압도적인 풍채를 연출하기 위해서 가슴이나 어깨에 추가적으로 보형물을 착용했습니다. 마이클 이 양반은 어떨까요? 보형물? 장난합니까? 없어요 그런 거. 오죽하면은 영화 마지막에 데어데블이랑 다이다이 뜰 때 입고 있는 상의가 난닝구입니다. 난닝구. 난 내 근육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 처음에는 이 양반도 캐스팅 됐을 때 팬들이 반발했죠. 야 흑인이 웬 말이야 하면서 봤는데 이 압도적 체구에 성우도 겸할 정도로 목소리까지 묵직하니까 킹핀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도노프리오 배우보다 2살밖에 안 많으시니까 계속 킹핀 역할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이렇듯 도박술을 쓸 거면 그 술을 쓴 이유, 캐스팅의 당위성을 관객들에게 결과물로 납득을 시켜야만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만사 장땡이죠. 오케이죠. 인어공주가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두 번째 재탄생시키고 싶어서 뽑은 것 같은데 배우는 연기에서 미숙한 모습을 선보여. 원작 각색 거의 안 했어.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이 도박술을 쓴 거지? 라는 생각을 받았는데 백설공주도 비슷합니다. 얘도 결국에는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레이첼 지글러표 백설공주를 재탄생시키고 싶어서 뽑았는데 할리벨리보단 일단 커리어도 탄탄했겠다. 실력도 뛰어났겠다. 레이첼 지글러 배우가 원작 관련해서 내뱉은 구설수와 별개로 만약에 잘만 뽑아냈으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은 더 높았겠죠. 근데 결과는? 아니요. 재탄생이고 나발이고 다 말뿐이에요. 그간 원작 공주들
야, 너 주인공이면 뭐하냐? 결국에는 왕자가 등장해서 악당 처리하고 끝났는데 야, 이게 무슨 라는 비판을 들어왔었죠. 주체적인 척 하지만은 결국에는 보호받는 대상이고 위기는 다 다른 사람들, 주로 왕자나 남자가 해결해줬던 클리셰, 이거를 깨야 뭐 재탄생했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재탄생은 아닙니다만 원작 뮬란이 디즈니 공주 애니메이션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명작이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인이 주인공이라서? 아니죠.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에 참여한 효녀 뮬란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부딪혀 해결해내는 서사였기 때문이었잖아요. 로맨스는 거들 뿐이었고 기왕 재해석하겠다라고 칼을 빼들었으면 이 정도는 나와줬어야죠. 이 정도는. 아니 정작 영화에서 재해석이랍시고 내놓는 거라고는 조나단이 백설공주에게 낙천주의를 강요하지 마라. 그거 공주적 사고다. 네가 세상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여튼 핀잔 주는 거하고 말 타고 이제 조나단 패거리 구해주는 뭐 이게 흔히 말하는 공주 서사를 전복시킨 거의 전부입니다. 야 골방에만 갇힌 네가 뭘 알겠냐. 네가 뭐 서민의 삶을 알아? 공주에게 뭐 현실을 깨닫게 하고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대사인 건 맞아요. 그러면 분기점 마련했겠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 두근두근 하고 봤는데 웬걸? 난쟁이들이랑 도적단이 한데 모여 놀고 이 와중에 갑자기 조나단과 백설공주는 그렇고 그런 사이 되고 독사가 먹고 잠들고 키스해서 깨어나고 이블퀸에게 맞서려 혈혈단신으로 왕국에 돌아가고 모든 게 순조롭게 아주 낭랑하게 흘러갑니다. 뭐 역경 고난 없어요 그런 거.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용기 내어서 왕국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이걸로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주체적인 여성상입니까? 설파하기에는 너무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여성들도 붕괴하죠. 이러면 장난하냐? 뭐 여자들을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블퀸이랑 맞다이라도 제대로 뜨든가. 갑자기 무슨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내 편이 되어라 하고 끝나잖아요. 뭐야 이게? 이건 재해석이 아니죠. 대사 몇 마디 집어넣었을 뿐이지 원작을 그대로 실사화한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는 원작에 대한 기만이기도 하고 대사 몇 마디로 쿨한 척하는 깨어있는 척하려는 전형적인 간사한 태도예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새로운 공주를 탄생을 시켜서 거기에 주체적 메시지를 집어넣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키스로 깨어난다는 설정도 저는 이거 왜 안 바꿨나 모르겠어요. 둘이 사랑에 빠진 것도 좀 갑작스럽긴 한데 시체한테 뽀뽀를 한다는 게 좀 네크로맨서도 아니고 여전히 좀 불편하긴 하던데 다 떠나서 그래 결정적으로 키스로 깨어나는 장면마저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가. 구시대적이야. 연출적으로 예쁘지도 않아. 뭐 하자는 건지. 전 그래서 원작에는 없는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 선대왕이 백설공주에게 목걸이를 물려줬다. 이런 설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신 아버지가 있는 뭐 남쪽 숲이었나요? 뭐 거기로 가겠다라는 조나단에게 백설공주가 주잖아요. 그러다가 뭐 어째저째 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진 백설공주에게 조나단이 돌아와서 오 마이 프린세스 하면서 뽀뽀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그 목걸이를 좀 활용할 줄 알았어요. 차라리 사랑의 키스 대신에 사랑의 증표로 각색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목걸이가 그 사랑의 증표다?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한테 목걸이를 다시 걸어주면 그녀가 깨어난다? 이거지? 에이, 영화 한두 번 봅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죠. 목걸이를 딱 걸어주고 조나단이 I'm sorry, 스노우 화이트 하면서 눈물을 똑 떨어뜨리는데 그게 목걸이 펜던트에 딱 떨어지는 거죠. 그때 샤랄라 효과 빡 눈물 곁에 나오면서 사랑의 증표가 발현이 되었구나. 백설공주 개안! 하는 게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재해석을 임마 이렇게 좀 했어봐라. 사랑의 증표, 뭐 사랑의 눈물 관련해서는 조금 세부적이긴 했는데 일단 큰 틀에서 재해석이라 할 만한 지점이 없는 각색이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꼭 이번 영화가 아니더라도 백설공주를 모티브로 가져온 콘텐츠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장면이 뭡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거잖아요. 2020년대에 맞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겠다. 뭐 그 취지는 뭐 알겠어. 좋아. 응원해. 취지는 알겠는데 거울이 뭐 이렇든 저렇든 백설공주가 자꾸 예쁘다고 하니까 내면이 됐든 외면이 됐든 이블퀸이 빡쳐가지고 백설공주 담그려 하는 게 원작과 영화의 주요 서사는 말이에요. 주연 배우의 뭐 외모를 떠나서 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더 예쁘구만 뭐 이런 걸 떠나서 영화 서사적으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대체 이블퀸이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도 일단 나와요. 왕비가 떠나고 적적해하던 왕 앞에 아름다운 미녀가 등장을 했고 첫눈에 반해서 그녀와 재혼을 한다. 근데 알고 보니 이 미녀 내면은 사악하기 그지없더라. 폭압을 일삼는 악녀 중에 악녀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블 퀸이라 불렀다. 이런 이블 퀸이 그래도 아름다우니까 거울마저도 이블 퀸을 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했다. 상황이 이럴진데 왜 백설공주를 시기 질투하냐고. 아니,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지가 모를 리 없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 그럼 백설공주를 담그면 지가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다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좀 약간 사이코패스 까라로 가가지고 야, 나 정도면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훌륭한 군주냐 라면서 뭐 배째라는 태도인 뭐 선민의식 가득한 인물이라는 설정이라도 나오면 몰라.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데 대체 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저렇게까지 난리인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백설공주 자체가 이제 선대왕을 백성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다 보니까 얘가 살아있는 한 내 왕좌는 끊임없이 위협받을 것이다. 제거하지 않으면 분란만 커질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블 퀸이 백설공주를 담글 줄 알았어요. 이 논리 영화 시작 10분 만에 깨집니다. 조나단의 입을 빌려가지고 백성들은 백설공주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백설공주는 이미 백성들 기억 사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외적으로는 내가 제일 예뻐. 백성들은 백설공주에 관심도 없어. 왜 이블 퀸은 백설공주에게 저리 열등감을 느끼고 죽이려고 혈안인가? 각색을 할 거면 이 정도는 저는 도발적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봐 보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너의 각색도 쓰레기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남겨주시든지 뭐 네 각색도 들어볼 만한데 괜찮은데? 라고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블 퀸이 젊음과 미모에 집착하는 이유를 마련해 줬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블 퀸이 마법을 써서 노파가 되는 게 아니라 왕좌의 게임 붉은 마녀 멜리산드레처럼 원래 노파였던 설정으로 바꿨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멜리산드레도 목걸이 착용하면은 색도 시발 마녀가 되어버려가지고 웬만한 남자들 다 헬렐레 거리게 만들잖아요. 그걸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고 이블 퀸도 뭐 이제 알고 보니 이런 설정인 거죠. 뭐 선대의 왕의 왕으로부터 좌천이 되었어.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를 실현하려면 권력이 필요해. 권력에 다가가려면 왕을 유혹해야 되고 왕을 유혹하려면 뭐 젊어지고 예뻐져야 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의 기준이야. 젊어지는 묘약을 만들려면 금은 보화가 필요해. 그거 모으는 동안 난 더 늙었네. 그렇게 모은 끝에 젊어지는 약을 만들어서 겔가도시 됐어. 왕 꼬셨어. 왕 담궜어. 복수 끝났는데 이야, 이 권력이 아주 달콤하네. 내가 그동안 젊음의 묘약 만들려고 금은보화 정말 개고생 해가면서 모은 보람이 있네. 거짓말 안 한다는 거울마저도 젊음의 묘약을 먹은 내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인정까지 해주네. 이 외모가 없으면 그럼 나는 권력을 잃겠네. 야, 내가 한순간이라도 노파로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나 끝장난다. 그래서 젊음, 외모에 집착을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묘약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보석 어딨어? 보석 갖고 와. 잠깐만. 백설공주 살아있잖아. 얘가 있는 한 내 왕권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겠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음, 그리고 외모?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이 좌천되었던 이유도 사악한 내면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끝. 얼마나 좋습니까?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어떤지. 근데 이런 거 없이 외면은 너님이 제일 예쁜 건 맞는데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고요. 이거는 백설공주가 원탑입니다. 라고 거울이 설명을 해주는데도 말도 안 돼 하면서 백설공주 담그려고만 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설공주를 담그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냐고요.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 와중에 계속 누가 예쁘냐고 되묻고 거울은 같은 답변 반복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환장하는 줄. 또 기본적으로 맞아. 이처럼 원작 서사의 키워드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백설공주를 담그느냐 내가 담기느냐 이게 기본 서사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전체 관람가는 받아야 흥행에 도움이 될 테니 캐릭터들이 요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블 퀸이 알아서 다 담그거나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될 것을 성문에 묶어둬라, 감옥에 가둬라, 네가 찔러봐라. 결정적으로 그렇게 죽이고 싶은 존재를 마침내 만났지만 걔를 한 방에 보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영원히 잠들게 하는 사과야. 이러니까 지가 당하지. 바로 죽이면 될 것을 질질 끌기만 하니까 이거는 애들이 봐도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저 언니, 저 누나, 저 오빠 왜 저렇게 답답해? 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봐도 답답한 거 여러분 백설공주 속 왕국
저는 왕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설공주 아빠는 왕이 아니에요. 예. 성도 아담하고 이블 퀸이 백설공주 담그겠다고 보낸 병사들도 뭐 한 20명 될까 하고 백성들도 뭐 다 합쳐서 100명 될까 말까 하고 이 정도면은 영주입니다. 영주. 영화 뮬란도 야 전쟁인데 스케일이 왜 이렇게 작아 해가지고 욕먹었잖아요. 얘는 그거보다 심합니다. 뭐 전쟁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경은 협소하고 소품들은 장난감 같고 소박해도 너무 소박해요. 마지막 최후의 소박한 전투 마저 시 낭송회 하면서 끝맺으니까 야 참 가관이다 하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불쾌한 골짜기를 뛰어넘은 난쟁이 CG였는데요. 백설공주 시리즈만의 특색이잖아요. 이 묘사가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7명 전부 다 CG로 구현해서인지 저의 불쾌한 골짜기는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불쾌한 골짜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난쟁이 7명 지들끼리 있을 때는 좀 봐줄만 해요. 예. 그러다가 실제 배우랑 어우러져 있잖아요. 주로 백설공주 많이 튑니다. 예, 많이 튀어요. 이게 전해지기로는 처음에 이제 난쟁이들을 묘사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차례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신비로운 생명체로 바꾸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결국 난쟁이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왕좌의 게임에서 티리온 라니스터 역을 맡은 피터 딩클리지 배우가 외소증 배우죠. 백설공주 역할은 현대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유색인종으로 설정해놓고 외소증을 연상시킬 수 있는 난쟁이는 왜 그대로 난쟁이로 나오냐,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않냐, 디즈니는 위선적이야 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에 디즈니가 바로 공식 성명을 내고 원작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외소증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신비한 생명체로 바꾸기도 했다가 뭐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고 돌아 난쟁이 설정으로 회귀하는 바람에 이제 급하게 완성했어야 돼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외소증 배우들로 캐스팅을 하는 게 제일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 오징어 게임 2에서도 성소수자 역할을 왜 성소수자 배우가 맡지 않느냐고 서구 언론들이 막 비판하고 했잖아요. 이처럼 당사자성을 띠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현재 있기도 하고 예전에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피터 딩클리지 배우가 외소증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터 딩클리지 배우가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제게스 시리즈 등에 출연해가지고 유명세를 떨쳤던 역시나 외소증 배우인 제이슨 아쿠나 배우가 왜 다른 외소증 배우들 일자리 없어지게 만드냐, 난쟁이? 외소증 배우들을 위한 역할 아니냐, 왜 백설공주와 7 보통 사람, 7 average people 뽑게 만드냐 라고 비판했거든요. 외소증 배우라고 언제까지 판타지물 속 드워프 역할 같은 것만 맡아가면서 고정관념 강화시킬 겁니까? vs 신념은 이해하겠는데 그 역할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떡하냐 그럼?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꼭 외소증이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소수인종, 뭐 동양인, 흑인 배우, 라틴계는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맡아야 하는가로 확장시켜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제가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외소증 배우들로 캐스팅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나단의 도적단에 석궁의 달인 역할로 외소증 배우가 나옵니다. 석궁의 달인 캐릭터를 두고 난쟁이다 뭐다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애초에 외소증 배우를 쓸 거였으면 그냥 난쟁이 캐릭터들도 다 외소증 배우들로 채워넣지 이게 뭔 고생인가 싶은 거예요. 예전에 릴리 콜린스, 줄리아 로버츠 배우 주연 백설공주에서도 7 난쟁이 전부 다 외소증 배우들로 채워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CG값도 아끼고 뭐 좋잖아요. 석궁의 달인 역할 맡은 외소증 배우하고 그 외에 이제 조나단의 도적 동료 역할을 맡은 6명의 배우가 백설공주와 함께 촬영장으로 향하는 사진이 유출된 적이 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7명이 도적단이 아니라 디즈니가 난쟁이 캐릭터 대신 투입하기로 결정했던 신비로운 생명체들이었다. 다시 CG로 난쟁이 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도적단으로 역할이 변경되고 재촬영한 거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생색내기 아닌가 싶습니다. 석궁의 달인 역할로 외소증 배우를 캐스팅한 거는 아이고 저희 그 외소증 배우 일자리 신경 많이 씁니다. 아이 보십시오. 캐스팅했잖아요. 드워프 뭐 난쟁이 역할 아닙니다. 신비로운 생명체라고요. 예, 여보세요? 예? 난쟁이 그냥 CG로 만들어요? 신비로운 생명체 안 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외소증 배우 도적단 중에 석궁의 달인이랍니다. 어때요? 피터 딩클리지 배우 만족하시죠?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기왕 뭐 외모 얘기 나온 김에 민감한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래 뭐 화려하게 외모 품평 시원하게 피날레로 장식하고 팟캐스트 까짓거 접으면 그만이지. 예. 레이첼 지글러 머리 스타일 담당한 사람 대가리 박은 채로 업계를 떠나십시오. 아니 백설공주가 등장할 때마다 최양락, 안톤 시거, 슈렉 시리즈의 팍화드 영주 생각나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키고 좀 구분 지어가면서 해야지. 뭐 쓸데없는 거는 지키고 쓸데 있는 거는 안 지키고. 아 나 미쳐버리겠네 정말. 원작이랑 똑같은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귀 밑에서 이렇게 딱 끝나는 단발머리인데 끝부분에 이게 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볼륨감이 좀 살아있어요. 네이버에 백설공주 치시면은 포토 섹션에 가장 먼저 뜨는 사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머리 스타일이 레이첼 지글러 배우 외모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레이첼 지글러 배우 평소 머리 스타일은 장발이에요. 다른 영화들에서도 웬만하면 다 장발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레이첼 지글러 배우의 턱이 살짝 각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죠. 백설공주에서는 하필 머리카락 끝이 딱 귀 밑에 닿아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관을 보게 됩니다. 그 각진 하관을 보게 돼요. 또 레이첼 지글러 배우가 체구가 작은 편인데 그거에 반해 얼굴이 살짝 큽니다. 어깨는 체구가 작으니까 좁죠. 이에 반해서 얼굴은 상대적으로 살짝 크죠. 턱은 각져 있죠. 이를 가리려고 평소에는 장발 스타일을 추구해 왔는데 영화에서는 귀 밑에서 끝나는 단발로 해놨어. 이 와중에 정면 얼박샷은 엄청 많아. 이런 다음에 바로 똑같은 앵글로 갤가돗 얼박샷 보여주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는 질문을 하면 거울이 내면 운운하면서 백설공주라고 답해. 뭐 하자는 겁니까? 캐스팅부터 배우 논란부터 영화 내적인 문제들까지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즐거운 경험은 저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더 소중해지잖아요. 15,000원이 이처럼 값지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오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영화 백설공주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백설공주에 대한 제 별점은 2.0. 아, 이건 좀입니다. 애초에 큰 기대를 안 했지만 그럼에도 실망이 좀 컸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시도에 저는 웬만하면 박수를 보내는 편인데 디즈니는 이건 시도가 아니고 간만 보면서 입만 다양성 운운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한 인어공주가 더 나아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2.0. 아 이건 좀 점수를 남기게 되었고요. 영화 백설공주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무책임한 실사화에 조언을 고할 때입니다. 배우의 구설수든 뭐든 간에 결국 가장 큰 책임은 디즈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어공주 때도 그렇고 캐스팅 논란이 있을 때마다 힘없는 신인 배우를 방패로 내세우고 정작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캐스팅을 한 디즈니는 숨어왔다라는 인상을 이번에도 받게 됐거든요. 그렇게 지들이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하나마나한 각색 일변도로 결국엔 또 점철되어 있다 보니까 야 영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이래놓고 또 최근에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뭐 레이첼 지글러 배우가 워낙 구설에 자주 휘말려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언론 플레이를 디즈니가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배우의 논란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캐스팅을 한 건데 배우 개인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는 모습이 참 다시금 무책임의 극단이다 라는 인상을 강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책임한 실사화에 조언을 고할 때라는 한 줄 평을 남겨보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병헌, 유아인, 배우 주연 승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0일과 31일 사이에 올라갈 예정인 팝콘무비 에피소드에서는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0번째 에피소드 백설공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